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100초 만에 매출 123억을 올렸다는 K브랜드의 위력과 일본 칼럼이 분석한 동남아에서 부는 한류 바람이 인류를 밀어내고 있다는 자체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100초 만에 매출 123억 원, 무서운 성장세로 K셀러를 유혹하는 동남아 이커머스. 동남아 최대 이커머스 라자다는 뷰티, 가전 등 K브랜드 인기의 한국 판매자의 배송비 인하 등을 내걸고 브랜드 유치에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동남아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라자다가 대규모 할인 행사인 11.11 쇼핑데이에 막을 올리자 동남아 주요 6개 지역에서 4천만 명의 쇼핑족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의 구매 행렬로 행사를 시작한 단 100초 만에 1,100만 달러어치의 상품이 팔려나가며 전체 매출액도 지난해 기록을 크게 웃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 세계에서 40만 개 브랜드가 참여했는데 K브랜드에 대한 인기로 삼성전자는 올해 1,000만 달러 매출을 돌파한 빅히트 브랜드 2곳 중 한 곳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동남아 이커머스 시장에서 한류 문화 인기에 힘입은 K브랜드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뷰티는 물론 건강식품과 가전 등 품질 신뢰도가 높은 K브랜드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자 동남아 이커머스 플랫폼은 배송비 인하 혜택 등을 내걸며 K브랜드 판매자 유치에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라자다는 올해 초부터 한국 브랜드의 동남아 진출 프로그램에 시동을 건 후 월간 신규 판매자 수가 6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자다는 동남아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8천만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중국 알리바바에 인수되면서 압도적인 동남아 1위 사업자로 굳혔습니다. 라자다는 크로스보드 사업을 통해 한국 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한국 문화가 인기를 얻으면서 패션, 화장품, 식품 등 국내 제품 수요가 급증하자 한국 법인을 통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부터 유라이코, 알테아, 슈피겐코리아, 그라펜 등 다수의 기업들이 라자다에 입점해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라자다의 크로스보드 사업을 이끌고 있는 치에니 라즈 글로벌 총괄 책임자는 뷰티와 건강 등 다양한 부분에서 K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라자다가 가진 강점을 활용해 K브랜드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브랜드를 위한 캠페인과 다양한 마케팅 툴로 매출 상승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실제 정 관장의 경우 지난 11.11 쇼핑데이에 P4P 마케팅과 높은 노출 효과를 통해 트래픽을 올린 결과 총 거래액이 지난 9월 진행한 구구 쇼핑 페스티벌에 비해 700배나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동남아 한류의 일본 위기감, 그들은 왜 블랙핑크에 열광하나란 제목의 일본 칼럼을 소개하고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인식된 경향이 있지만 동남아 시장은 한국에 있어 일본에 버금가는 중요한 시장입니다. 특히 한일 양국은 그간 드라마, 음악, 영화 등 대중문화 시장을 중심으로 동남아에서 경합해 왔습니다. 사실 진출 시점 면에서도 수십 년 이상 앞섰지만 일본이 아시안에서 갖는 영향력은 한국에는 소위 넘사벽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등 동남아 지역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막대해 ODA 등 정치, 경제적 영향력과 별개로 일본은 문화적 패권을 쥔 나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중문화에 있어 동남아에서 일본이 누리던 위상은 과거에 비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문체부 산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내놓은 2020년 해외 한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남아 4개국 국민이 꼽은 자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에서 일본 드라마, 예능, 영화가 차지한 비율은 미국, 한국은 물론 중국 콘텐츠보다도 낮았습니다. 동남아에서 처음 한류가 주목받기 시작한 건 20여 년 전 일이지만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일본 내에서 인식하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입니다. 일 언론 태국서 한류의 힘 목격, 위기감 가져야 한다는 제목의 보도가 현재 일본 내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발간하는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태국에서 한일 양국 대중문화의 위상을 비교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태국에서 한류 영향력은 상상 이상으로 일본에서 더 위기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해당 기사는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태국에서 애니메이션 이외에 일본 콘텐츠가 누리던 인기는 한류에 잠식된 지 오래라며, 일본 콘텐츠가 세계적 인기라는 건 일본인들만의 착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태국은 동남아 국가들 중에도 일본의 존재감이 큰 나라입니다.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대중문화가 유입되면서 태국에서 일본은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도 태국에서 일본 문화는 음식 등 다양한 형태로 곳곳에서 소비되고 있고 국가 이미지 또한 좋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태국의 젊은 세대에게서 과거와 같은 일본 대중문화에 열광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류가 지금 같은 인기를 얻기 전에 태국 대중음악계는 아라시 등 J-POP 선두주자들이 주름잡고 있었지만 점차 존재감이 옅어졌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이 K-POP 스타들이었습니다. 태국 등 동남아에서 일본 콘텐츠의 위상이 추락한 원인에 대해선 일본 국내외에서 이미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가장 자주 언급된 건 역시 일본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꺼리고 내수에만 몰두하다 경쟁력을 상실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비록 2014년 전후 중국에 역전되긴 했지만 일본의 콘텐츠 시장 규모는 여전히 세계 3위로 한국의 3배에 달합니다. 내수 시장이 크다 보니 가전, IT처럼 콘텐츠 산업에 있어서도 일본 기업들은 국내 수요에만 집중해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미주, 유럽도 아닌 동남아는 일본 기업으로선 수익성 리스크로 진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큰 내수 시장이라는 유리한 조건이 되레 일본 엔터 기업들의 해외 진출 저해 요인이 된 것입니다. 이는 일본 영화와 가전산업 등에서 발견되는 갈라파고스화, 즉 상품에 있어 자기들만의 표준에 안주하다 세계 트렌드와는 동떨어지는 경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또한 일본 방송산업은 수익구조상 제작물의 최초 방송만으로도 제작비 회수는 물론 수익도 낼 수 있는 규모의 안정된 광고 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굳이 국외 판매 등 2차 방영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작품당 한국에 비해 10배가 되는 광고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수익 회수가 우선시되고 국외 판매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작은 내수 시장은 한국 기업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더 큰 시장의 문턱을 넘게 하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만들어지는 한국 방송 콘텐츠들 상당수가 처음부터 수출이나 외국 시청자들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며 부족한 제작비를 수출을 통해 조달하기도 한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2018년 기준 한국 드라마 수출액은 연 2억 4,190만 달러로 일본 드라마 수출액에 대비 8배에 달했습니다. 인류가 가장 오래간 인도네시아도 지금은 한류 선호도가 최고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에서 콘텐츠 시장 규모가 가장 크고 성장세도 가장 가파른 나라입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 영향 때문인지 소위 인류가 동남아에서도 가장 오래 지속된 곳이며 베트남, 태국 등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한류가 늦게 전파된 곳이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인류는 1980년대 오싱이란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면서 시작돼 2000년대까지 계속됐습니다. 패션도 일본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이 1990년대부터 같은 시기에 젊은 층 사이에 유행했고 J-POP은 2010년대까지 꾸준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한류가 주목받기 시작한 건 2002년 무렵으로 드라마 가을동화와 겨울연가가 연이어 히트를 한 이후입니다. 자체 제작보다 한국 드라마를 수입하는 편이 비용이 적게 들고 시청률 효과도 보자 현지 방송국들이 한국 드라마를 대량 방영하면서 한류는 점차 확산됐습니다. 초기 드라마가 중심이었던 인도네시아 내 한류도 지금은 K-POP으로 중심이 옮겨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남아 주요 4개국,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 현재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 예능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에서 빠르게 확산된 요인 중 하나는 일본에 비해 느슨한 저작권 검열과 단속입니다. 일본에는 저작권이 최근에야 일어나되 드라마 한 편을 수출하려 해도 원작자, 각본, 출연자, 음향 등 모든 권리자들에게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지에서 한국에 비해 일본 콘텐츠는 접근도가 떨어지거나 합법적으로 구하더라도 철지난 것만 손에 넣게 되니 찾는 이들도 점차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해적판 등 영상 제작물의 불법 유통은 큰 문제지만 역설적으로 현지인들로 하여금 접근을 쉽게 해 한류의 빠른 전파로 이어진 면도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블랙핑크 멤버 리사는 태국뿐 아니라 동남아 전역에서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태국에서 K-팝 인기는 2010년대 접어들며 크게 고조됐습니다. K-팝 가수들의 역량과 컨텐츠 수준도 요인으로 꼽히지만 한국 기획사들의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시장 공략도 주요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K-팝 그룹의 현지 국정 멤버들이 아세안인들로 하여금 친근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2PM의 니쿤을 시작하여 블랙핑크, 리사 등 태국인 멤버들은 고국에서 최고 스타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하는 건 이들이 태국인이지만 태국뿐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적도 다르고 인접국끼리 라이벌 의식도 존재하지만 리사라는 자신들과 같은 아세안인이 K-팝 무대에서 활약한다는 데서 오는 동질감과 뿌듯함이 팬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는 전원 현지 국정 멤버로 구성된 K-팝 그룹을 만드는 등 한국 기획사들의 동남아 공략 행보는 매우 적극적입니다. 애니메이션을 제외하면 콘텐츠에 투자하는 비용 면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드라마 제작비가 한국 드라마보다 평균적으로 높게 책정되었지만 지금은 반대입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최근 한국 드라마는 작품당 100억에서 30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되는 데 반해 일본 주요 방송사의 드라마 제작비는 작품당 1억에서 5억엔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투자액 차이는 곧 작품의 퀄리티 차이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 무역진흥기구는 이에 대해 라이센스 비용은 비슷하지만 일본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에 비해 편수가 적다 보니 시청률이 오르려 할 때쯤 끝나버려 현지에서 수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류의 약진 때문인지 일본 정부는 10여 년 전부터 쿨재팬이란 브랜드명을 내세워 주로 동남아를 포함한 신흥시장 공략에 공들여 왔습니다.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에서 일본 정부가 쿨재팬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무렵이었죠. 그러나 싱가포르에 오픈했던 일본 전문 백화점을 시작으로 관제영화사 등이 수십억 원엔의 적자만 내고 매각되는 등 사업들이 성과를 못 내자 국내외에서 호된 비판에 직면해 왔습니다. 2018년 경영진을 교체하는 등 절치부심했지만 2019년 상반기 누적 적자가 180억엔을 넘어서는 등 최근에도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애니메이션, 게임 등 분야에서 영향력은 여전하나 한때 동남아에서 독보적인 대중문화적 위상을 갖던 일본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모습이 자국 콘텐츠가 선호되지 않고 있다는 불편한 현실은 외면한 채 쿨재팬이라는 명칭 자체에서 보듯이 자기도취에 빠진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이 비단 일본에게만 해당될 거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한류가 현재 동남아에서 각광받고 있다고 해도 향후 지속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동남아 4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과반수인 52%가 한류를 짧게 1년, 길어봤자 4년 정도 갈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에서도 이미 수년 전부터 획일성으로 인한 식상함과 지나친 상업주의 등을 이유로 한 반한류 기류도 곳곳에서 감지돼 왔습니다. 여느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동남아에서도 수용자 기호는 계속 변하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이룬 한류 성과가 앞으로를 보장해줄 수는 없습니다. 안주하고 자만하다 퇴보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은 한국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분석은 아직까지 한류의 성공 요인의 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한동안 일본은 자신들이 왜 한류에 밀리는지 한참을 더 헤매일 것 같습니다. 한류의 성공 요인은 돈과 투자도 주요하지만 핵심은 부단한 노력과 창조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이 주체할 수 없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끼와 흥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